잘 들리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금 양해 말씀을 구할게. 의사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불의에 갑자기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이렇게 좀 환자같이 해서 왔는데 제 얼굴하고 상체만 보시고 하체는 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흉부외과에서 하지 정맥류를 강의한다길래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 흉부외과는 정식, 보통 우리가 흉부외과 그러고 정식 명칭은 흉부 및 심장 혈관외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는 혈관 질환이거든요, 대표적인. 그래서 흉부외과에서 저희들이 치료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흉부외과에서 하지정맥류를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정맥류를 강의하기 전에 하지정맥류라는 병에 대해서 많이 좀 들어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잘 아시는지요? 예.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잊혀진 질환이었지만 이제 최근에 많이 좀 어찌 보면 좀 각광을 받는 질환이기보다도 이제 발생 빈도가 많고 흔히 또 여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2000년이 들면서 또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면서 상당히 많이 홍보도 되고 또 치료도 많이 받고 또 그래서 그런 질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 강의는 가급적이면 짧게 하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한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이란 그의 점을 보시면은 말 그대로 하지는 다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정맥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우리 몸에 혈관이 동맥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정맥에 생긴 다리에 있는 정맥에 생기는 류라는 말은 뭐냐면 혈관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말하면 하지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는 질환이 하지정맥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정맥류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정맥이 다리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대표하는 정맥류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하지정맥류. 그다음에 여러분들 치질이란 질환을 잘 아시죠? 치질, 항문에 생긴 질환. 그것도 일종의 정맥류예요. 그러니까 항문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맥류.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식도에 막 혈관이 늘어나는 거, 그걸 식도 정맥류. 그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환 쪽에 정맥이 늘어난 정맥고환.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디든지 정맥류는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리에 많이 생기는 정맥류를 우리가 하지정맥류라고 따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다리 피부 밑에 있는 정맥이 다양한 크기로 커진 질환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혈관들이 많이 커져 있는 게 보이시죠? 상당히 징그러울 정도로.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좀 하시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약간 회복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표제정맥과 신부정맥이 있습니다. 다리에 있는 정맥.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 밖에, 그러니까 피부 밑에 있는 쪽을 표제정맥이라고 그러고 근육 및 근막 밑에 있는 깊은 데 있는 정맥을 신부정맥이라고 하는데 하지정맥류는 표제정맥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그이죠. 피부 밑에 있는 정맥들 여기 보시고 아주 근육 밑에 있는 거를 우리가 신부정맥, 여기 표제정맥, 여기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하지정맥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대복제정맥과 소복제정맥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혈관 과지들에 여기 주로 생기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신부정맥과 아까 말하는 그 표제정맥을 연결하는 정맥을 관통정맥이라고 합니다. 그게 또 이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실 거는 피부 밑에 있는 혈관들에 생기는 정맥 혈관 질환을 하지정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우리가 하지정맥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류하는 의학적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뭐 선천성으로 생기는 거냐, 뭐 1차성이냐 2차성이 원인이 모르게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 생기느냐, 그다음에 역류가 있냐 없느냐, 뭐 그런 걸 하시는 거고, 이건 이제 알고만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세 혈관 같이 이렇게 거미줄 같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가벼운 경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더 심해지면은 이렇게 다리가 붓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심해지게 되면 이렇게 뭐죠? 궤양이라 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썩게 되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초기로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말기에 해당되는 그 정도로 하지정맥류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거의 뭐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혈관들이 약간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약간 파란 혈관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다리에 파란 그러니까 혈관이 터지는 게 아니고 심줄이 튀어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주 심해지시면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제 경험을 보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보통 이런 정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는 경우도 계시지만은 이게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근데 다리에 주로 이렇게 뒤쪽에 생기게 되면은 본인들이 자기 다리 뒤쪽을 잘 못 보시잖아요. 본인이 모르다가 뭐 친구라든지 뭐 가족들이 보면 다리 좀 뒤쪽이 좀 이상하다 가봐라 그래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 이건 초기는 이렇게 실핏줄 같이 이렇게 터지는 거죠. 거미줄 모양 같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정도는 약간 더 펄해지면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해지면 이렇게 더 자명하게 보이시죠? 약간 그 다음에 좀 더 심해지면 이렇게 톨록톨록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심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돼서 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분은 여자분이 있는데 나이가 60세 됐는데 평생 동안 그 여름에 치마를 거의 못 입으셨어요. 왜냐하면 치마를 입으면 이게 다 보이니까. 그래서 긴 치마만 입고 다니시고 평생 바지만 입고 다니시는 분도 계셨어요. 알고 계셔서 빨리 치료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오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 원인가 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님 중에 하지정맥인 사람들은 그 자식들이 하지정맥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이따가 이게 절대로 유전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종별로 보게 되면은 백인, 황인, 흑인 순으로 호발하고, 그다음에 성별로 보면 남녀비가 중요한데 보시게 되고 1대2에서 1대8.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정맥류는 월등히 여자한테 많은 질환이세요.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최소한 4배 이상 많은 질환.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하고 가장 큰 생략적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예, 임신. 남자는 임신 안 하잖아요. 여자는 임신하고 생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하지정맥류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세와 직업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한테 많이 생기죠. 그럼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간호사, 그 다음에 마트에서 캐시하시는 분들. 그래서 요새는 보면 마트에 가면은 캐시하시는 분들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의자 같은 거 주잖아요. 계속 서서 하시니까.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도 뭐 수술 오래 하니까 뭐 하게 되면 뭐 몇 시간씩 하게 되니까 저도 조금 그런 증상이 있긴 있는데 그런 직업적인 거 있습니다. 또 사무직 같이 계속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잘 생깁니다. 그다음에 의복하고 신발도 관계가 있는데 너무 몸에 이렇게 딱 끼는 옷들이 있는 거 있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신체 보정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콜세트 같은 그런 옷들, 그 다음에 스키니진이나 뭐 레깅스 같이 이렇게 몸에 타이트하게 붙는 옷들. 그런 게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신발도 마찬가지인데 부츠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맵시하려고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그 꽉 조이는 부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하지정맥에는 별로 좋은 게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호르몬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여자분들 보면 저기 생리 하나에서 뭐 폐경기 되시면 뭐 호르몬 치료 받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거하고도 별로 안 좋습니다. 체중 신장도 물론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연령, 나이 들수록 증가하고 증상악화된다. 일찍 보면은 여러분들 요새 우리 몸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 오래 사시니까 당연히 이 비만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일종의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40대 이후에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젊은 때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은 40대, 50대, 60대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원인에 따른 종류는 뭐냐면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흔한 질환 하나 봅시다. 여러분 고혈압이라는 질환이 있죠? 고혈압은 우리가 원인을 크게 두 개로 잡아요. 1차성 고혈압, 본체성 고혈압, 그 다음에 2차성 고혈압은 또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지정맥류도 마찬가지로 1차성 정맥류는 혈관 자체 이상으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성 정맥류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정맥류가 생긴 건데 발생 비율로 보게 되면 95대 5 정도로 1차성 정맥류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고혈압하고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95%가 일차성이고 2차성은 다른 원인 때문에 그냥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그러면 왜 하지정맥류가 왜 생길 거냐? 원인을 보게 되면은 정맥류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맥에서 혈관 심장에서부터 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에 먼 피가 가게 된 게 결국엔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많이 서기기 때문에 다리에 있는 피는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이 중력을 거꾸로 거쳐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되면은 못 내려가게 이렇게 중간에 판막들이 자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피가 내려가는 걸 막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탁탁 막아줘야 되는데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이 판막의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서 있으면은 피가 가던 피가 일부 피가 아니면 거의 많은 피가 다시 거꾸로 역류가 일어나게 되죠. 역류가 일어나게 되면 다리로 갔던 피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에 상대적으로 피가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혈관에 피가 많이 모이게 되니까 혈관이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다리에 혈류가 많아지니까 다리가 무겁고 다리가 붓고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보면 어떤 증상들이 있느냐? 뭐 많습니다. 뭐 자결감, 경련, 피부염, 부종, 다리가 무겁다, 출혈, 뭐 색소 침장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말한 심하면은 궤양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그래서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통증, 그다음에 다리가 붓고, 그다음에 밤에 잘 때 이렇게 경련이잖아요. 여러분 쥐난다고 그러죠? 밤에 잘 때 쥐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생기고, 그다음에 다리가 무거워서 항상 이렇게 다리를 들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무거운 게 있어요. 결국 이게 뭐냐면은 다리로 갔던 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10이라는 양이 나가면 10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10이 내려가면은 뭐 다 올라오질 않고 5 정도밖에 안 올라와서 나머지 5가 남아 있으면은 이 다리에 피가 조류됨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증상이 거의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환자분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리고 있다가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처음부터 막 이 병이 너무 아픈 병이면은 우리 보통 아프면 바로 병원에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증상은 다양하다는 얘기는 어느 하나가 이것만 있으면 하지정맥류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지정맥류가 상당히 다양한 증상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꾸 심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가 심해지고 증상 심해지고. 그다음에 증상이 없다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거죠. 생긴 다음에 또 원하지 않게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떤 합병증이 생기시냐면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염증,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다리에 이게 피가 조리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이렇게 침착이 돼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변색이 되면 아주 심한 경우는 이렇게 다리가 썩죠. 이걸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궤양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혈관에 이렇게 자진정맥류가 터져가지고 피도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오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설문지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증상이 있느냐, 그다음에 직업은 뭐냐, 그다음에 뭐 얼마나 생겼느냐, 그리고 빨리 진행하느냐 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반드시 감별해야 될 거는 우리가 다리가 아파서 온 환자들은 하지정맥류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다리가 아프신 경우가 많이 계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무릎 관절이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원인 때문에 다리가 아픈지를 우리가 감별하게 돼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봐서 하지정맥류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진단 방법 어떤 방법이 있냐? 일단은 눈으로 보는 거죠.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오면 일단 눈으로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손으로도 만져보고, 그다음에 검사도 해보고, 가장 정확한 검사는 혈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관 검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혈관 초음파 검사하고 정맥 조영술이 있는데 이건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죠. 환자를 위해서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높은 발판 위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올려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육안적으로 아까 사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견들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고 다음에 이렇게 직접 만져서 혈관이 튀어나와 있는지도 만져보고, 촉진도 해보고, 눈으로 먼저 보고, 촉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가 부었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다리가 부었으면 이렇게 무릎 안쪽에 정강이 앞쪽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부었으면 이렇게 누렀다가 빼면 이렇게 피부가 쑥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증상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리가 붓는다 그러면은 다리를 직접 재봅니다. 그래서 굵기를 재가지고 양쪽 다리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환자들한테 오게 되면 보통 이제 숙제를 시키죠. 아침하고 저녁하고 다리에 그 굵기가 차이가 있는지를 좀 재보라 그러면은
다리가 많이 붓는 사람은 아침에는 좀 덜 붓다가 저녁 되면 많이 부으니까 차이가 뭐 몇 센치 이상 된다. 그리고 양쪽 다리를 다 재봐가지고 양쪽이 똑같은지 둘 다 같이 붓는지 아니면 어느 쪽이 심하게 붓는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봐서 통증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게 돼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서서 검사했을 때 피부가 이렇게 혈관이 피가 역류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지고 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혈관 초음파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저희들이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그 중에서 혈관 초음파 검사부로 해서 칼라 도플러라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혈류를 봐서 혈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정상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사람은 역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만 피가 잘 가는데 역류가 있으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게 만약에 파란 쪽 역류는 정상적인 혈관이라고 그러면은 반대로 역류가 생기면 이렇게 거꾸로 피가 한쪽으로만 간 피가 반대가 이렇게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역류가 있구나. 그래서 역류 있는 그 시간하고 정도를 보고 우리가 이 환자는 하지정맥류가 심하다, 뭐 가볍다, 아니면 아직까지는 없다, 괜찮다 그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정맥류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치료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이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어느 부위에서 어느 정도 역류가 심한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관 정맥 조영술 검사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밑에서 조영제를 집어넣고 혈관을 찍게 되는데 이게 보면 정상적인 혈관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겠죠. 당연히 혈관이 아까 늘어나 있다는 질환이 되는데 이건 과거에는 많이 했던 질환인데 요새는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새는 이런 검사는 거의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다리에다가 주사를 놓고 또 조영제라는 어떤 화학 물질을 집어넣고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아까 초음파 검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자한테 덜 침습적이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적은 검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정맥 혈관 조영술 검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크게 나라면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인데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비수술적 치료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압박 스타킹을 싣는 방법. 스타킹요법, 복용요법이라서 이거는 하지정맥류 치료의 가장 기본 치료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지정맥류는 어떤 질환이라고 그러셨죠? 다리가 붓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줘서 다리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는데 제가 나중에 그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주사요법은 뭐냐면 경화요법이라 해서 정맥류에 경화제를 투여해서 그 혈관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압박 스타킹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치료로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하냐면은 하지정맥류가 자꾸 진행하는 걸 예방하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진행을 막게 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다양한 스타킹을 싣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뭐라 팬티형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다음에 싣고 있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등급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압력의 등급에 따라서 예방용도 있고 치료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방용은 우리가 이제 하지정맥류는 없지만은 지금 가만두면 하지정맥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한테 예방적으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압력이 좀 작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하지정맥류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보존제를 하게 되면 보통 2를 쓰는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2 등급을 제일 많이 쓰게 되죠. 그다음에 아주 상황에 따라 더 심한 걸 쓸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발목까지 그러니까 무릎까지 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발목 다 덮는 것도 있고 양도 하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타킹을 신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거 보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판막에 기능이 떨어져서 피가 역류가 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그 눌러줌으로 인해서 판막 기능을 살려서 다시 정상적인 혈류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양말을 신는 것 자체로 인해서 정상적인 그런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의 치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잘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사요법이란 건 뭐냐면은 정맥류에 경화제를 주사해서 혈관을 폐쇄시키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은 결국 수술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입원이 필요 없고 외래에서 시술이 가능하고 수술 후 상처가 없고 일정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단점을 보게 되면은
정맥류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시술이 곤란해서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재발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이 경화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화학약품이에요. 그래서 이 경화제가 우리 몸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아주 심한 경우는 쇼크를 일으킬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아주 흔하게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경화제를 주입하게 되면은 경화제가 안에 내서 혈관을 손상시켜서 혈관을 축소시키고 혈전을 정전시키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염증이 지나서 결국에는 섬유화가 되는 이 과정을 해서 이렇게 늘어났던 혈관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통해서 경화제를 하는 경화요법, 일종의 우리가 주사요법,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술요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옛날부터 과거부터 했던 거고 수백 년 동안 해왔던 그 치료 방법이 정맥류 발거술과 국소 정맥류 제거술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망가진 혈관을 그냥 몸에서 제거해내는 거죠. 망가졌으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싶어가지고 제거하는 방법이라서, 요거는 그렇고 요거는 보험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검사를 해가지고 있는 혈관들을 찾아가지고 혈관을 이렇게 찾은 다음에 묶어버리고 이렇게 혈관 안으로 이렇게 특수한 기구를 집어넣어서 혈관을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 속에 수도 파이프를 묻었는데 수도 파이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막 물이 새면 어떡하죠? 땅 파고 수도 파이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요새는 이 방법보다 최신 수술요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후에 2000년도부터 이렇게 우리가 하지정맥류가 각광을 받고 그다음에 치료를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최신 수술요법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과거에 있던 수술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도 많이 나고 흉터도 많이 나고 그런 수술이었는데, 이거를 대체하는 치료법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옛날보다 과거의 수술보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요새 보시게 되면 레이저 수술요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이저를 한다. 그다음에 고주파 혈관 제세 방법. 그다음에 이 방법. 근데 결국 이게 네 가지의 가장 이런 방법의 주요 요인은 뭐냐면은, 아까 수술요법은 혈관 자체를 밖으로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거 안 하고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고별해서 한 건데, 이건 그 자리에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드러내고 공사가 필요 없이. 그래서 그 방법 중에서 그 뭐를 가지고서 이걸 막을 것이냐. 레이저로 막으면은 레이저로 레이저 수술요법. 그다음에 고주파로 막으면 고주파요법.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체접합술이란 건 뭐냐면은 그 혈관 안으로도 그 일종의 접착제가 있어요. 몸이 해롭잖아요. 접착제를 집어넣고 접착제를 막는 방법은 생체접합술. 그다음에 이 목하라는 방법은 경피적 기계학 접시술. 뭐냐면 요거는 수술을 하면서 거기다 약을 집어넣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인데, 다 물론 네 가지 다 방법들의 장단점은 있지만은 기본적인 키포인트는 뭐냐면 혈관을 밖으로 제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막는 수술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주파 혈관요법은 말씀드린 대로 고주파를 발생하는 기구를 집어넣어서 열을 발생해서 혈관이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막아버리는 고주파 혈관요법. 그래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수술요법은 우리 몸에 있는 그 레이저를 발생하는 그 얇은 선을 집어넣어서 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레이저의 이 에너지를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그 파장을 하느냐, 그래서 뭐 810짜리나 940, 980, 1320 하는데, 이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또 최근에 개발된 거고, 그 다음에 그만큼 부작용이 적고, 그 다음에 종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는 1980까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보통 980을 많이 시행했는데, 그래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처음에 초창기는 이제 980짜리를 썼는데, 요새는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건 1320짜리를 쓰고 있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혈관 안으로 레이저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집어넣어서 쭉 집어넣으면 거기서부터 레이저를 쏴가지고 누르면서 해서 레이저를 쏴서 이 혈관 안에 있는 이쪽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혈관을 쭉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하게 되면 열어가지고 묶어버리고 뭐 땡기가면 피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시술보다는 상당히 더 우리 환자 몸에 이렇게 손상을 덜 주고 좋은 수술 방법으로 생각이 돼서 이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지금 더 최근에 개발된 건데,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린 접착제를 이런 특수하게 있는 기둥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혈관을 그 자리에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경피적 기하수술에서
이런 특수한 기구를 집어넣어서 혈관에 이렇게 기구를 통해서 막 회전하면서 혈관이 약간의 이렇게 손상을 주는 동시에 이렇게 아까 말한 또 그 약을 집어넣으면서 이래가지고 손상을 주면서 거기다 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막아주는 방법. 현재는 이 네 가지 방법이 가장 최신 요법으로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수술 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상처 문제, 그다음에 통증 문제, 그다음에 하지정 면류가 남아 있는 경우 정맥 재발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그다음에 상처도 적게 남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하지정 면류가 많이 안 남고, 그다음에 재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에서 하는데 각 수술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걸 우리가 뭐 딱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데 환자분의 여러 가지 상태나 컨디션을 보고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치료 방법이 좋다는 걸 판단해서 환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정 맥류가 발생하면 치료해야 되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안 생기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요새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예방적인 걸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하지정 맥류가 생길 확률이 아까 남자보다 최소한 4배 내지 8배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이 하시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봅시다. 아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정 맥류가 아까 설명할 때 가장 뭐라고 그랬죠?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리를 피곤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가 피곤하면 이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하는 일을 가급적 피하며, 그 다음에 앉아 있더라도 가급적 다리를 꼬지 않는다. 다리를 꼬면 왜 문제가 될까요? 다리를 꼬게 되면 당연히 혈관이 이렇게 삐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혈관이 삐뚤어지면 혈관에 압력이 가기 때문에 가급적인 다리를 편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으면 비만한 사람은 체중 조절을 한다. 이건 뭐 상용이죠. 체중이 비만하면 그만큼 다리에 하중이 많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한 사람은 체중을 줄인다. 그 다음에 허리, 엉덩이, 허벅지가 너무 조이는 옷이나 내일은 피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옷이라고? 신체 보정한 옷들, 그 다음에 꽉 끼는 스타킹. 근데 좀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압력 스타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압력 스타킹은 무슨 말을 뭐 우리가 바꿔서 보면 뭐 압력 스타킹, 고탄력 스타킹 뭐 그런 거 팔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잘못 신으시면은요 하지정 맥류가 더 심해지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사셔야 돼요. 의학용. 그럼 의학용 압박 스타킹과 일반 말하는 시중에서 파는 압박 스타킹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일반적인 압박 스타킹은 그냥 다리를 그냥 골고루 그냥 눌리는 그런 스타킹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다리 밑이나 다리 중간이나 위가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그냥 하지정맥 그냥 혈관을 꼭 누르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의료용 스타킹은 아주 과학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밑에 발목 쪽에는 압력이 100이라 한다면은 무릎 쪽에는 한 5, 60 정도. 그다음에 위쪽에 허벅지 쪽에는 30 정도 돼 가지고 압력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차이에서 피가 다리에 내려갔던 피가 올라갈 때 밑에서 많이 눌러주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적게 눌러줘서 효과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반드시 중요한 거는 압박 스타킹은 의료기상이나 병원에서 처방받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으셔야지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거 그냥 양말 가게 가서 하는 고탄력 스타킹을 신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 굉장히 좀 과거에는 비쌌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외국에서 만들어오기 때문에 스타킹 한 개가 뭐 10만 원, 13만 원 그랬어요. 그럼 스타킹 사는데 13만 원 쓰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겠어요? 근데 다행히 몇 년 전부터 보험이 돼가지고 스타킹이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3만 원 정도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 하잖아요. 그래서 꼭 스타킹을 신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의료용 스타킹을 신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봅시다. 너무 오래 서 있지 말고 장시간 운동인 경우는 2, 3분 동안 다리를 한쪽 다리로 올렸다는 운동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렇게 있으면 이 상태가 되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오래 있으면 다리가 불편하고 아프세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신발을 신었는데 잘 들어가는데 오후에 신발 신으면 다리에 보니까 신발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이 때문에 반드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 주시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생각이 되면은 앉아가지고 다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다리를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가 결국에는 흔한 자세지만은 이 중력을 받는 자세이기 때문에 다리에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자세밖에 없어요. 특히 이것도 마찬가지고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셨죠? 그래서 그걸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이 좋으면 특히 가볍게 걷는 운동이나 수영은 다리의 근력과 정맥벽을 강화하여 스스로 다리를 들어주거나 자주 다리를 구부리고 펴기 운동을 하는 것이 강조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리 쪽으로 피가 왔는데 피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운동들이 좋은데 가장 좋은 게 이제 까치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힘을 준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운동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같이 해봅시다. 자, 차렷 하시고 어깨 정도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피신 다음에 여기서 엄지발가락에다 힘을 주고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쫙. 그래가지고 3초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여기에 힘이 딱 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장단지를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여기에 다리에 힘이 쫙 가면은요 내려갔던 피가 위로 쫙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보통 15번씩 한 3사이클 정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앉아서 하실 때는요 앉은 상태, 앉아보세요. 앉은 상태에서 서서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앉아서 할 때는 다리를 이렇게 쭉 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똑같죠? 아까는 양쪽 다시 들어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오케이.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원칙은 장단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뜨거운 곳에 노출을 삼가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노인들은 다리 피곤하면 어디 되죠? 사우나 가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에 다르면 다리 시원하다 막 그러시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지정맥류는 혈관이 늘어나는 질환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서 혈관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몸이 더워지면은 우리 몸에 체온을 하기 위해서 생리적으로 혈관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피가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발산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다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사우나에 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죠? 혈관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 때문에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가급적이면은 사우나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꼭 하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샤워할 때도 약간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뜨거운 물로 하시면 오히려 안 좋으세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소금 섭취를 줄이고 섬유소가 많은 곡물, 신선 등을 이용해서 변비 예방에 힘쓴다. 변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변비가 있으시면 어떡하죠? 당연히 화장실에 오래 앉아 계시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5분 만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30분 동안 앉아도 생각해보세요. 다리 구부리고. 그럼 여기에 딱 접히잖아요? 그럼 다리에 있는 피가 올라올 때 여기서 브로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비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심주고 또 변비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심이 딱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심이 가면 이래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혈관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비는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취침 시 다리를 심장을 높게 정맥뼈 소형을 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하지정맥 사람들은 밤에 주무실 때 바로 누워가지고 자기 심장 높이보다 다리를 이렇게 베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서 다리로 간 피가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특히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실 때 상당히 다리가 붓거나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지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자기 보통 평소에 베시는 베개 있잖아요. 그 100개 정도 되는 베개라든지 그보다 조금 높은 베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다리를 올리는데 중요한 거는 다리를 올리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뻗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발끝 뒤에다 놓고 이렇게 펴시는데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리가 펴지면 또 통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베개를 깊게 집어넣어가지고 무릎 위에 집어넣어서 다리를 이렇게 걸치듯이 이렇게 걸치듯이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리가 잘 붓고 아프다 하신 분들은 습관적으로라도 이렇게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정맥류가 조금 의심이 되거나 아직 수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방을 해서 가급적이면 수술 안 하시거나 할 때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늦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도가 있는데 말씀드렸죠.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너무 오래 서 있지 마라. 그다음에 잠에 잘 때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주무시는데 다리를 이렇게 뻗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다리를 베개를 무릎 밑에 집어서 이런 상태로 자도록 해라. 아셨죠? 높이는 한 15cm 정도 높이게. 15cm 정도 되면은 보통 자기가 보통 평소에 계시는 베개 정도 높이 되세요.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얘기한 대로 뜨거운 물에 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미지근 물로 샤워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 간동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운동을 하시라는 얘기죠. 근육 운동, 강화하시는 운동. 그 다음에 얘기한 대로
비만을 조절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타킹을 잘 신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예방용 스타킹을 신도록 해라. 그래서 보통 스타킹을 신는 요령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이제 직업에 계신 분들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을 때 같이 스타킹 신으시고 그다음에 근무하시다가 집에 오셔서 이제 옷 벗으실 때 세면하실 때 양말 벗어버리고 지내시다가 주무실 때는 이렇게 베개 들고 주무시고 하면은 이 패턴을 해서 다리의 그 피로도를 줄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은 그렇게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지정맥류를 예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해가지고 그다음에 다리를 피곤하게 안 해주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은 거기에 맞는 상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럼 제까지 해서 이제 제가 이때까지 강의를 다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1, 2, 3, 4, 5 중에서 어느 게 정답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보통 보면은 오지선다에는 3번일 답이 굉장히 많아요. 네. 몇 번이세요? 몇 번인 것 같으세요? 2번? 2번? 예, 맞습니다. 그럼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왜 틀렸나 보죠? 하지정맥 예방에서 다리를 내리고 자는 게 좋다. 아니죠? 그다음에 가급적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는 습관을 피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다리 피로를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우나 해야 된다. 하지 말라 그랬죠. 그다음에 압박 스타킹은 수술 후에만 착용한다. 아니죠? 그다음에 폐경기 후에는 하지정맥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된다. 맞나요? 호르몬을 하게 되면은 특히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쓰게 되면 그게 혈관 확장 작용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급적이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습관을 피한다.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하지정맥류의 그 악화 요인이나 발생 요인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지정맥류 의심된다 그러면은 의심되더라도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아니면 아까 같이 심한 경우 아니면은 일단 내가 아까 이런 증상이 있다. 내가 직업적으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약간 보니까 혈관이 좀 튀어나가는 느낌이 있으시면은 뭐 이렇게 하지정맥류 클리닉 또 개인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전문한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면은 내 다리 상태를 착은해서 지금 이거는 수술할 정도인지 아니면은 그냥 관찰해 들든지 아니면 습관을 걸치는 걸 해가지고 적당한 현재의 내 다리 상태가 어떤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치료를 해서 제가 먼저 했죠. 가급적이면은 수술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럼 저한테는 별로 안 좋겠죠. 저는 수술해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은 그건 둘째치고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수술을 안 하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또 요새 하지정맥류는 이게 이제 워낙 홍보를 많이 하고 강의가 게 많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들 환자분들이 좀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 하지정맥류 하면 그게 무슨 병이지? 그런 병이 있었나? 그걸 할 정도로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하지정맥류 하면 이게 하지정맥류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교육이 많이 되거나 홍보가 많이 돼서 그리고 다행히도 이렇게 아마 인터넷에서 하지정맥류 치시면요 엄청난 많은 정보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좋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가시면 되고 일산백병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해서 진료 그 의료진 검색하면 제가 나오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제 그 세부상을 보게 되면 제가 KBS나 여러 방송에서 했던 하지정맥 했던 방송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요 제가 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있으니까 한번 추가로 해보시면 좋겠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